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미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의 기축 통화인 달러의 운명까지 뒤흔들 수 있는 한마디 발언이 있었죠. 오늘은 이 발언이 어떻게 거대한 권력 투쟁의 서막을 열었는지 그 본질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임 연준 이사가 한 말인데요. 적정 수준의 장기 금리. 뭐 언뜻 들으면 그냥 평범한 경제 용어 같잖아요. 하지만 이 안에는 정말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왜 이 한마디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 말이 지난 수십 년간 거의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던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깨뜨리겠다는 신호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연준의 근본적인 역할 자체에 대한 도전인 거죠. 아시다시피 거의 50년 동안 연준은 법적으로 딱 두 가지 임무만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중책무라고 부르는 건데요. 첫째, 물가 안정. 둘째, 최대 고용.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뜨거워지지도 너무 차가워지지도 않게 관리하는 것. 이게 연준의 유일한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마이런의 발언은 여기에 슬쩍 세 번째 책무를 끼워 넣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이건 경제 전체를 위한 법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행정부가 자신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금리를 통제하려는 아주 명백한 정치적 목표인 셈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실 이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그림, 일종의 비밀스러운 경제전략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마러라고 합의의 핵심적인 한 조각입니다. 마러라고 합의. 이 전략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출을 늘리고 무너진 미국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아주 대담한 계획이죠. 이게 1985년 플라자 합의랑 자주 비교되곤 하는데요. 내용을 뜯어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플라자 합의는 여러 나라가 모여서 함께 달러 가치를 조정했어요. 말 그대로 합의였죠. 하지만 마러라고 합의는 어떻습니까? 관세 폭탄이나 안보 문제까지 끌어들여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지극히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입니다. 이건 합의가 아니라 거의 통보에 가깝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 책무의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밖으로는 거친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안에서는 연준이 장기 금리를 꽉 눌러서 정부가 돈을 쓰는데 부담이 없도록 지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마러라고 합의라는 국제 전략을 위한 국내용 금융 무기로 연준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흔들려는 시도, 과연 처음 있는 일일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 아니 경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예이 있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특히 2차 세계대전 때가 눈에 띄죠. 당시 연준은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해 사실상 정부의 하부 기관처럼 움직였어요.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끔찍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역사는 정치적 압력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굳이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생생한 기억이 있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돈을 풀었지만 그때는 돈이 은행 시스템 안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2020년 팬데믹 때는 달랐습니다. 연준이 푼 돈이 정부의 재정 지출과 결합해서 시장에 직접 쏟아져 나왔죠. 그 결과는요? 네, 우리 모두의 지갑을 가볍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바로 이 점을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경제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펑펑 쓰는 걸 가려주는 정치적 방패막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0년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보면 됩니다. 당시 대통령이 정부 말을 듣지 않는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하고 외환보유고를 마음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됐고 인플레이션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 이 계획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마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경제 전반에 걸쳐서 연쇄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쓰러질 도미노는 아마 주택 시장일 겁니다.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면 당장은 대출받기 쉬워지니까 집값이 오르고 시장에 활기를 띠겠죠. 하지만 이건 전부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 같은 거예요.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 거품은 순식간에 꺼지면서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보이지 않는 세금, 인플레이션 세금입니다.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서 재정 적자를 메우면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서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결국 정부가 우리 지갑 속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자기들 빚을 갚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바로 2020년이죠. 팬데믹 이후에 막대한 정부 지원금과 연준의 완화 정책이 만났을 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폭발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걸 두고 행정부가 통화 정책을 장악하려는 명백한 신호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반면에 다른 전문가는 미국의 엄청난 재정 적자를 생각하면 연준이 결국 정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정치적 의도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냐, 팽팽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논의는 우리를 이 문제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끕니다. 그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속에서 가지는 역할, 그 중심에 있는 아주 심오한 역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바로 이 트리핀 딜레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미국 경제에 좋은 정책, 예를 들어 수출을 늘리기 위한 약한 달러가 세계 경제가 필요로 하는 안정적인 달러와 서로 충돌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마로라고 합의는 바로 이 오래된 딜레마에 대한 아주 극진적이고 과격한 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안정을 고민하기보다는 미국 우선이라는 기치 아래 이 모순을 힘으로 그냥 돌파해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거대한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미국 경제를 강하게 만들겠다고 꺼내든 바로 그 방법, 즉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달러의 힘을 지탱해온 전 세계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달러의 가치를 지켜야 할 수호자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과연 미국 달러는 계속해서 세계의 기축 통화라는 왕좌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가 매일 사용하는 돈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